자, 이제 교재 4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를 펴보시면 하단에 5 해가지고 이중매매가 나오거든요. 요 이중매매는 꼭 출제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강하고 6강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중매매가 2, 3년 전까지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 지금 2년 연속 출제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4, 5년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출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을한테 뭘 해주면 돼요?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땅값이 1억짜리였는데 갑자기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완전 환장하는 겁니다. 그죠? 좀 늦게 팔았으면 3억 받았을 땅이잖아요. 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뭐 동네 구석 가가지고 포장마차에 술 먹으면 소주 마시면서 이거 바보같이 왜 파냐 뭐 이럴 거고, 을은 완전히 뭐 한 거죠? 땡 잡은 거죠. 그죠? 사자마자 몇 배 올랐어요? 3배.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땅 주인인데요. 이게 1억이 아니라 요새는 3억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을은 더 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매매대금을 다 뭐 했어요? 지급했죠.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면 갑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미 매매대금이 다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등기나 해달라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1억 받고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과 새롭게 만나가지고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똑같은 토지를 2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중매매 효과인데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 지문이 맨날 나오겠죠.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럼 뭐예요? X. 유효한 거예요. 그럼 유효하다는 말은 뭐냐면 갑과 을 간의 요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는 두 매매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뭐예요? 병이에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첫째,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 여기서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자세한 것은 뒤에 계약법에서 알게 되는데요. 지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아직도 뭐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죠. 그럼 여러분들 을이면 갑한테 계속 전화하겠죠. 아저씨 빨리 등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갑은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줘요. 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익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1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게 되고요. 참고로 이 이자는 연 5%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요? 채무불이행이어서 해지한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위법행위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해인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해줬다면 얼마를 을이 벌 수 있었어요? 2억을 벌 수 있었죠. 따라서 2억은 손해배상조로 을이 갑에게 뭐하게 돼요? 청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3억 받고 팔았더라도 이 3억을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2억은 뭐죠? 손해배상조로 다 줘야 되고요. 뭐까지 붙여요? 이자까지 붙이고요. 갑은 또 어디 가냐면 배임죄로서 형사처벌 구속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유효다 그러면 해도 되는구나, 무효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유효냐 무효냐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유효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고요. 못하면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자,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첩이 대주기로 했더라도 첩대줄 필요는 없는 거고, 첩을 안 대줬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행을 못한다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인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그럼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꼬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재 4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적극 가담이 뭐냐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판례 하단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뭐 해서요?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뭐예요? 적극 가담이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요.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이 이미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직접 갑이 말소해달라,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식상 그냥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을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따라서 제일 매수인 첫 번째 산 사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은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다시 이전 등기 받아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요,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따라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1번 이중매매 효력해서 지금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법률관계에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제일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나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따로 기억해 두시고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상식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나와요. 자, 이거를요 복잡하니까 줄여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요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 있어서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은 경우에 제3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제3자는 일단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 명의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맨 마지막입니다.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명의신탁이 뭐냐 그러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이름을 빌린 사람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수탁자라고 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왜요? 단순히 뭐만요? 이름만 빌린 거니까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제3자에게 팔아먹고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 하면요? 적극가담한 경우에만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후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요, 소유자가 팔아먹었어요. 처분했을 때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시효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어요. 갑이 뭐예요? 소유자예요. 근데 점유는 현재 누가 하고 있냐면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0년이 경과되면 을은 요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이 등기해주기가 싫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병이 누군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의 뭐죠? 매수인인 거예요. 병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요 세 가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뭐 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중매매죠. 자, 이제 교재 51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그 판례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51페이지에 이제 6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가지고 백사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2년 연속 출제되고 있고요. 또 나올 겁니다. 자, 백사조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모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폭리행위 얘기죠. 폭리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폭리행위라고도 하고요. 일단 효과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번 강의부터 지금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한 예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가지 예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가 되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다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유효인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 나와요. 일단 요건 해가지고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나오는데 요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백사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백사조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백사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백사조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린 거는 뭐예요? 백사조를 한 번 더 적은 것에 불과한 거죠. 여기다가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궁박이 나와 있는데 궁박이 뭐냐? 원래 궁박이라는 말은요,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궁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솔은 아시겠죠? 일단 무경험. 무경험이 뭐냐? 이게 이제 2013년도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무경험이 뭐냐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물론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는 말인데, 무경험이란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법대도 졸업했고요, 또 민법을 전공했고, 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을 강의하는 교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가서 강의하다가 전통시장을 구경 갔더니 거기서 토끼를 팔아요. 토끼가 예뻐서 토끼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무경험인가요? 그래도 저는 무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된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뭐냐면 무경험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법대를 졸업했고 민법 강의라고 뭐 부동산 거래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토끼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무경험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된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뭘 말한다고요? 경험 부족을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 민법은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에요.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뭘 충족하는 거예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가지 모두를 구비해야지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에는 없지만 한 가지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그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해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입증하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나치게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정에다가 매매계약서 제출하면서 현재 시세가 얼마입니다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현저한 불균형은 입증하기 대단히 뭐예요? 용이한데 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주관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죠. 따라서 입증하기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과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추정되지 않는다예요.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뭐는요?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올 시험, 자, 2014년 시험의 답이었는데, 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었다,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왜 그런지는 우리가 언제 볼 거냐면요. 대리에서 봐요. 어려운 부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정,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누굴요? 행위를 한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게 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건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요 104조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뭐가 있나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따라서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돈이 필요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궁박하죠? 어렵죠?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찾기 힘들 겁니다. 주관적으로 명백히 뭐예요? 궁박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경매하면 제가 받아주나요? 실제 제가 못 받아주거든요. 경매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럼 또 뭐도 한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하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는 공교롭게도 백사조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한다면요, 대부분의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경매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 중에서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죠. 이것도 2014년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느냐? 증여는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거든요. 항상 폭리거든요. 제가요, 제 조카한테 용돈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증여는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따라서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증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계약 중에서 뭐는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뭐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 다만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폭리자는, 가해자는 자신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내 거로 만들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요건 보시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에서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고요. 53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고 특히 요 궁박, 경설, 무경험의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좀 길고 좀 짜증나더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입증책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되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장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요거죠.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고요. 5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적용 범위가 나오니까 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했죠, 그죠? 근데 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이 불공정 법률을 끝낼 거예요. 갑이라는 분이요, 시골에서 평상 농사만 짓던 분이에요. 할머니이신데. 근데 이 할머니가 계시던 이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지금 고향을 떠나야 돼요. 뭐한 상태죠? 궁박한 상태인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어디 가서 사나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할머니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오르는데 이거 국가로부터 보상받아봐야 매천 못 받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해서 을이 갑을 꼬셔가지고 3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상받는다면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지금 갑은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5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억에 팔았으니까 뭐 또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그럼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인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폭리행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을이 요 할머니에게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을 30% 9천만 원을 줬어요. 보통 계약금을 10% 주는 게 통상이잖아요. 근데 30% 많이 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봐 30% 준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빨라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7일 만에 다 끝낸 것도 왜 그러겠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못 판다라고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약금을 30%를 주고 잔금을 7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을은 갑에 궁박할 상태를 뭐 하려고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는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뭐 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라면 을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을 돌려달라, 말소해달라라고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할머니가 3억의 꽁돈이 생기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이거 할머니가 3억 벌면 안 되는데 벌어도 돼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할머니가 더 뭐일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강의는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